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좀 추위가 갔네요. 이제 추위는 가니까 시험이 다가오는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이게 사실 마지막 강의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일단 한 총 17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인가 해서 이제 잡아놨는데요. 이 정도면 일단 커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작년 말까지 해서 나온 시험들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다 커버가 됐었고 하니까 큰 부담 없고 사실상 이게 이제 11월 27일 것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그 뒷건 아직 안 올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최근이 나왔었던 게 다음에 11월 21일자 판례 나왔었던 거. 그게 어떤 거였어요? 계약명의 신탁에서 아기죠? 매도인 아기 사례.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이었던 거라서 27일 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부터 일단 판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하다고 하고 별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판례는 각종 시험에 이미 작년에 나왔었어요. 여기저기 나왔던 판례니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홍삼 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 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쉽게 해서 이 인삼 관련해 가지고 홍삼 이런 쪽이 되게 유명한 지역, 특정 지역 A 지역이 있고 또 별로 안 유명한 B 지역, C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근데 대부분의 원료는 B 지역, C 지역인데 이제 A 지역 것도 조금 혼합은 했어요. 혼합은 해놨는데 그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했던 거죠. 자, 이건 예전에 우리가 한우 관련해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 판례. 그래서 그 당시에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을 그 지역에서 키웠었을 때 그 지역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을 어느 정도 이상 했었을 때 그 지역 절편이라고 홍삼 절편이라고 표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언더라인 보시면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유추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알겠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1번은 좀 별표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굵은 글씨로 이제 해놓은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어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2번도 보시면 공선법에서 경력, 그러니까 이제 경력 허위 표시했을 때 처벌하게 되는데 언더라인 보시면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가장 포인트가 이거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게 바로 경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등의 체납 실적. 우리 세금 더럽게 많이 내죠. 저도 간접세로 담배만 해도 작년에 얼마를 더 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당연히 후보자의 체납 실적 당연히 경력에 대된다고 봐야겠죠.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동그라미는 하나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경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해서의 법령, 하여튼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 명령도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언더라인 갑니다. 법령의 형식과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 관리하는 법령이면 뭐든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무역법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가볍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봤었던 그런 판례일 거예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 그게 이제 오로지 제대로 된 거냐 이거죠. 쉽게 해서 이제 음란물 포함되냐 이거예요.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6월에 나왔던 판례로 알고 있는데, 언더라인으로 바로 가세요.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 항상 돈 내고 다운 받으십시오. 이런 것도 해서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 원칙 관련한 판례 가서 보도록 합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적정성 원칙 거의 안 나오는데 이게 나왔더라고. 근데 아마 헌법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커버가 되는 판례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하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역구가 겹치죠. 겹치게 되는데 이제 후원해제도 이거를 이제 두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이제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바로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6조에 후원의 지정권자를 정하면서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모두 인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해서만, 즉 예비 후보자는 빼고 후보자에 대해서만 후원회를 인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차별, 합리성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헌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률 해석 관련 이제 판례가 좀 여러 개 있는데, 형법하면서 이 동네가 참 계륵이죠. 이쪽 한 문제 그냥 확 제끼 까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는 1번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보겠습니다. 변호사. 여러분들이 지금 변호사 되고 싶어서 난리긴 하신데 요새 엊그제도 한번 그 TV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죠? 공인중개 관련한 이것도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도 그와 비슷한 건데요. 변호사법에서 이제 금지하는 거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대리, 중재화해 청탁, 법률상담 등등등등 나오면서 그 밖의 법률사무 이런 거를 변호사 아닌 자가 하게 되면 이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밖의 법률사무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나, 너무 포괄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히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일단 그 밖의 법률사무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판결로 입원해서 나오는데,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 이제 뺐구나. 이제 그것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보시면 굵은 글씨로 바로 갑니다.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대요. 뭐 자료를 복사해주거나 찾아다가 주거나 이런 실비를 변상받았대요. 이런 거는 처벌 대상인 이익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와 관련된 이익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 밑에서 굵은 글씨 보시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 변상을 빙자하여,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하나 체크를 해두십시오. 동그라미 쳐두셔서 실비 변상을 빙자하여 법률 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으로는 실비 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냥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그랬다면 상관없는데, 이제 형식적으로 이걸 이제 빙자해 가지고 했었을 때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했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전부를,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 사무의 대가로 봐야 된다, 이런 판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실제 이제 실비였지만 나머지 것들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전부를 갖다가 변호사법 위반 취득한 이익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우리 변호사법에서도 필요적 몰수 추징이에요. 필요적 몰수 추징이라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졌던 겁니다. 이건 빼줘라 할 때 안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사정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일단 성적 아동복지법 얘기입니다.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버린 거예요. 어쨌든 스스로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 이럴 때는 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거나 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었어도 일단 본체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이건 그냥 확 빼버리려 넣어놓긴 했는데,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굵은 글씨로 갈게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이건 이제 민법에서도 아마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자,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뭐 특이하게 좀 있었나 봐요. 언제까지 제대로 하면 이건 일단 뭐 위약금 형태로 보관을 할 텐데 되돌려 줄게 뭐 이런 약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정했더라도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 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것도 이자로 봐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본다. 그래서 웬만한 건 전부 이자로 간주해버리겠다 이런 표시입니다. 간단히 보세요. 그 다음 4번 특허법. 이것도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허법에서 바로 굵은 글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입니다. 다 변경도 아니고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 삭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자 제일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괄호 좀 쳐두십시오.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 이 정도 되면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 즉 특허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공중 오인시킬 정도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공공의 신용과 안전 관련된 통화 유가증권 문서에서도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체크하십시오. 자 5번은 동그라미 좀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링크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메일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 링크 걸려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링크를 얘기하는데 자, 굵은 것입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선법 관련된 건데 어쨌든 게시물 전송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래서 링크 행위한 것 자체는 게시물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링크 관련해서 뒤에 또 이제 방조 관련한 판례가 하나 나오긴 할 텐데 예전 판례랑 좀 비교를 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링크 유명한 판례가 뭐가 있죠? 음란물 공연 전시 관련한 옛날 판례 있죠. 그래서 링크만 했더라도 그걸 뭐로 봤죠? 공연 전시로 봐버렸었던 거. 그 판례랑 좀 비교하세요. 그래서 이제 음란물, 그건 제가 이제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알겠지만, 링크한 거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다가, 그 야동 그런 게 팍팍팍 떠버리는, 그래서 컨트롤 F5를 아무리 눌려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공연을 이쪽 전시로 봤지만, 일단 작년에 나온 판례들 두 개는 다 링크 가지고 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좀 기억 좀 하시는데, 자, 어쨌든 밑에 공선법으로 갑니다. 보시면, 자, 바로 굵은 글씨 갑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린 여러분이 공선법 저보다 잘 아실 건데, 휴대전화로 이런 거, 뭐랄까, 광고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선거운동 하는 거 일단 가능은 해줬죠. 가능은 해줬지만, 자, 보십시오. 굵은 글씨. 자동 동보통신. 네이버에 문의를 한 결과 각주 1번에 써 있네요. 보십시오.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통신 방법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자동 동보 통신이래요. 그래서 상식 하나 늘었죠. 자, 자동 동보 통신을 통한 휴대전화 메시지, 문자 메시지 대량 전송 행위는 공선법에서 열거한 매체들과 유사한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 공선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답니다. 그래서 이 자동동보통신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맨 아래 언더라인 보세요. 공선법 59조 단서 2535가 신설되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결국 공선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또 뒤에 판례가 있어요. 뒤에 판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또 처벌한 거예요. 자동동보통신. 그게 제주도 관련지 12번 가서 보세요. 5페이지 12번 가서 보시면 딱 그 판례가 먼저 나오고 이제 이게 더 뒤에 나온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955명의 학부모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써있죠?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처벌했습니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제 이건 괜찮다,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봐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했지만 대법원에서 아까 봤던 그 판례처럼 자동동보통신 이거 처벌을 했습니다. 알겠죠? 연결되는 판례니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 예전부터 형법 판례도 있는 거죠. 매매하는 행위. 이건 뭐죠?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형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매매죄를 이제 처벌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래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됐던 것은 이 아동, 여기가 이제 18세 미만이에요. 아직 여기만 안 고쳐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관련해서 뭐 미성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부 19세 미만인 것 같은데 아직 여기는 18세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싸움이 났었는데 아동, 어쨌든 18세 미만이기만 하면요. 쭉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굵은 글씨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동 매매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개인적 법익 보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 법익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동 자체를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의 동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뭐 이렇게 공선법이 많이 나왔는지 선거가 많으니까 판례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공선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호별 방문 관련해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였는데 세 번째 줄 굵은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선법의 호에 해당한다 이거죠. 호별 방문죄 관련은 호에 해당하는데 다만 보세요.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라던가 백화점, 지하철 역사 이런 거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도서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뒤에 부분만 잘 알아두세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이거는 호별 방문죄 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것보다는 옛날에 자 굵은 글씨 일단 볼게요. 약사법에서 판매 있잖아요. 판매. 여러분들이 이제 죄형법정의 관련해서 예전 판례 중에서 무상으로 증여한 거 있죠. 무상 수여. 이것도 이제 판매에 포함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왜 그래요? 약사법 취지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뭐 의약품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때하고 공짜일 때하고 어떤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남용이 있겠어요? 공짜일 때지. 그래서 약사법상 판매는 무상 수여도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 판례 그게 더 중요해요.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나온 건데요. 굵은 글씨 볼게요. 판매에 당한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 명의 등 거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송 등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응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전 그 판례 판매 무상 수여 들어간다는 거 근자에 또 다른 시험들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게 왜 들어갈까 하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약사법의 취지상 그렇게 처벌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우리가 그 좀 전에 봤었던 홍삼 절편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뭐 한우 그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또 그거 다르게 판단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량의 최대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도 식품 첨가물이 일일 섭취 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일부러 밑줄 쳐놨죠. 현저히 초과해서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식품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를 처벌합니다. 이건 좀 이례적이야. 우리가 아까 뭐 죄형법 정주임에서 뭐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기준량에 대한 제시도 없으면서 그냥 현저히라는
매우 불명확한 이런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이건 모르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판례 같아요. 그래서 현저히초가 그렇게 되면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버립니다. 알겠죠? 이 판례는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기존 판례와 좀 다른 입장이다 생각해 두십시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10번 지문 보시면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자체에서는 임대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민법으로 와야죠. 14가지 전용계약을 규정한 임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일반 규정인 민법에 정해지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임대차 할 때 임대는 뭐죠? 무상이 원칙입니까? 무상은 사용대차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상의 임대는 차임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 23조 3항 1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 행위는 언더라인입니다.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되죠? 그래서 민법으로 푸시면 되겠고 11번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빼기가 뭐해서 써놨으니까 보시고 그래서요. 진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12번 아까 설명했고 자 13번은 동그라미 좀 쳐두십시오. 자 이게 이제 어떤 판례냐면 저기 한참 그 국정원하고 이쪽에서 잘못해가지고 간첩 막 조작했었던 그거 탄로났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첩이라든가 이런 거 국가보안법은 모조리 무죄로 나왔는데 괘씸하잖아. 검사도 하나 날라고 막 다 국정원 직원도 날라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뭐 하나는 걸었는데 딱 이거 하나 걸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법 이거 위반을 하나 걸었던데 그거 관련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에 비추어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괄호 좀 쳐두십시오. 이게 첫 번째.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괄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 다음 또 두 번째. 북한을 벗어나기 전, 괄호 치십시오. 북한을 벗어나기 전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북한 이탈 주민법의 적용 대상인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벗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다른 그 국적을 취득했었던 거였어요. 중국 국적인가 이쪽을 취득했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이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관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북한 이탈 주민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처벌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벗어나기 전에 이미 취득하고 그대로 보유한 사람도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요 정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됐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거의 끝나가네. 하여튼 이 법률 해석 진짜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니까. 자 14번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차 운전하다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걸 다 까먹었죠. 10몇 년 전에 더 됐구나. 어쨌든 운전면허 딸 때 그때만 알고 그 뒤엔 다 몰라. 여러분들 이제 다니다 보면 백색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점선에서는 항상 추월이 가능하다는 그런 표시고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에서 추월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실선 이렇게 연결된 거는. 그걸 엊그제 다른 형사소송 선생님이 옆에 타고 있다가 여기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고 그냥 갔는데 자 보세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 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한 내용의 안전 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11가지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한 도로교통법에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3조 2항 단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억울했던 거죠. 아니 나는 당연히 공소제기 안 되는 상황이다. 뭐 중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고 대법원이 인정을 해줬어요. 알겠죠? 안전표지가 직접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실선 표시한 것 갖고는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는 외웠지 그 뒤에는 모른다 이거죠. 대법관들도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 알아두시고 그 다음 CPA도 많죠. 사람이 원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하다 이제 걸리게 된 건데, 자 공인회계사법 봅니다.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건 뭐죠? 세 번째 줄 보세요. 회계에 관한 감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회계에 관한 감정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이에요. 이거로 제한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굵은 것이 봅니다.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괄호 치실래요? 부동산 가격 표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괄호 치십시오. 이걸 했네요. 위반이라고 봐야죠. 그죠? 감평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서로 밥그릇 싸움이 심각한데 자, 이런 감정평가를 해가는 것 언더라인 보세요. 회계에 관한 감정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처벌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아니라 그랬어요. 감정평가업자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의한 정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범 별표 좀 쳐두시고요. 간만에 부작위범이 나왔어요. 간만에 이제 부작위범이 나왔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관련된 겁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부작위범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구부계 이게 이제 필요하죠.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부작위 정확히 하면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죠.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그리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자, 이게 이제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공통된 요소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두 가지가 더 들어가죠. 보증인 지위, 여기에 따라 보증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이런 거가 이제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한 구성 요건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쨌든 부작위범 관련해서 다시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부작위범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안 그래도 원래 우리가 부작위는 좀 중시하는데 더 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인 지위 의무 우리는 나누죠. 이분설에 따라서 지위가 뭐죠? 구성요건 요소죠. 그다음에 보증 의무는 위법성 요소고.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지위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의무에 대한 착오, 위법성 착오, 즉 금지 착오가 된다. 그리고 행위정의 동가치성. 이건 어디에서나 문제 삼는 거죠? 순수한 결과범이 아니라 행태의존적 결과범. 그렇죠? 행태의존적 결과범. 그런 데서만 논의가 된다. 이런 것 등은 우리가 기본서에 있으니까 다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것 쭉 이제 그대로 써놨어요. 근데 좀 이제 용어들이 옛날 판례에 비해서 조금 매끄럽다 그럴까? 그렇게 이제 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료지 1번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앞에 세 가지 구성요건적 상황,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굵은 글씨 보겠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구성요건적 상황이죠.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고 세 번째가 뭐죠? 할 수 있었음에도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별적 행위 가능성 그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아가 굵은 것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얘기하겠죠. 보증인 지위하고 행위정의 동가치성 얘기할 겁니다.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의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줘야 할 법적 자기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의 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정의 동가치성이랑 이제 보증인 지위를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성실, 사회상규, 조리. 옛날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된다. 그런데 이제 부진정 부작위 보면 고의. 자, 이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선장. 이 양반은 뭐가 됐어요? 부작위한 살인죄 정범 인정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다른 선원들 몇 사람들 같이 사실은 부작위한 살인죄 공동정보로 공소제기가 됐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부작위 살인은 부정했어요.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는 부정했던 걸로 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굵은 것이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고의 판단할 때 어떤 결과를 실현하려는 뭐 목적 이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죠. 그냥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그거는 미필적으로도 족한 거고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익 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또 용인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미필적 고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인인 것처럼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인식하면 된다고. 부진정 부작용의 고의는 이 세 가지하고 요 두 개 다 인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판결 2번으로 갑니다. 선장이나 승무원 일단 순환구호법 18조 1항 단서에 의해서 구호조치물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밑줄이 하나 빠졌는데 밑에 줄 가십시오. 세 번째 줄입니다. 밑줄 거두입니다. 계약상 보험도 부담합니다. 돈 내고 배 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해상여객 운송사업자와 승객 사이에 운송 계약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을 부담한다. 그 부분도 밑줄 하나 해두십시오.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도 다 보증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두 가지를 다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선박 침몰 등과 같은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나 갑판 또는 선내에서 구체적 구조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선원들은 언더라인으로 계속할게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할 자기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라인 요구되는 개별적 구체적 구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부작위는 자기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인과관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도 좀 체크 좀 해보십시오. 항해 중이던 판결 3번에서요. 선박의 선장 피고인 갑 슬러시로 끊으십시오. 이 사람 별개고 1등 항해사 피고인 을 2등 항해사 피고인 병 이제 세 사람이 부작위한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올라갔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선장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정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갑니다. 바로 얘기했던 이 피고인 을병 얘기가 나오죠. 피고인 을병은 간부 선원이긴 하지만 자, 굵은 글씨로 갑니다.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선장의 지휘 내용이나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선 유도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에 의해서도 비교적 쉽게 대체 가능하고 다른 승객 등의 퇴선을 위한 선장의 아무런 지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을병이 단순히 비상임무 현장에 미리 가서 추가 지시에 대비하지 아니한 채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었다거나 혹은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3층 선실 복도에 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장과 마찬가지로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의 사망 결과나 그에 이르는 괄호치실까요? 사태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기까지 괄호치십시오. 됐네. 정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판례가 행위지배설에 따라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태 핵심 형상을 지배한 자, 정범. 그 이외자,
공범 이렇게 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범이 아니란 얘기야. 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보면 피고인 을병이 간부 선원들로서 선장을 보자 승객 등을 구조할 지위에 있음에도 일단 보증이 지위는 인정됐었어요. 별다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관 결과적으로 선내 대기 중이던 승객 등이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잘못은 있지만 그러한 부작위를 자기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긴 어렵다. 그죠? 이거 끝났고 더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갑의 선장 갑의 부작위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공동 정범도 깨졌습니다. 결론 부작위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작위 살인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장갑만 부작위한 살인으로 갔고 다른 이제 을병은 다른 걸로 처벌이 된 거예요.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됐다. 마음 아픈 얘기를 길게 봤네요. 자, 어쨌든 결론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길게 써놨지만 결론 선장갑 부작위한 살인죄 정법 나머지들 부작위한 살인 안 됩니다. 부작위한 살인이 부정된 사례. 그래서 사태 핵심 형상 지배도 안 했고 공모 가공도 안 했고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불가능성. 이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판례인데, 작년에 또 한 번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례도 꼭 기억합니다. 기대 불가능성 관련한 얘기인데, 자,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돼야 돼? 정말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는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먹고 죽을래도 진짜 돈이 없었어. 그래서 못 줬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판례가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이게 다시 90몇 년인가 있었던 판례인데 15년에 다시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미수 관련해서. 근데 미수 관련한 판례가 없었는데 하나가 나왔어요. 자,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야, 약쟁이겠지. 이놈이 평상시 잘 팔았던 놈인가 봐. 와가지고 야, 이거 좀 돈 좀 줄 테니까 돈 딱 주면서 나 필로폰 좀 구해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실제 지금도 막 필로폰을 갖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야 팔어 하면서 줬다면 당연히 실행의 착수가 됐을 거라고. 하지만 얘가 지금 뭐 어떤 사정인가 모르겠지만 안 갖고 있었어요.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쉽게 어떤 매매행위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밀착한 상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판례부터 뭐였어요? 밀접행위설. 알겠죠? 그런 쪽에 따라서 아직 밀접행위가 없었다고 봐서 미수도 부정한 사례입니다. 실행의 착수 부정.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법행에 나왔던가. 하여튼 격점해 두시고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조 말씀드린 거 인터넷 링크. 예전에 그냥 공연전시 인정을 했었는데 자 바로 판결로지 1번에서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마지막 제출 굵은 것입니다.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정범 아닙니다. 정범 아니고. 그럼 이제 방조되느냐. 판결로지 2번입니다. 굵은 것입니다.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입니다. 그렇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무죄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범 아니래요. 판결로지 1번 그리고 판결로지 2번 방조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는 무죄가 된 사안. 그래서 이 판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판례가 참 나중에 이 판례 좀 결론 아시고 차이점 아시는 분 오히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몰수 추진 관련해서 자, 일단 보겠습니다. 갑 주식에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이요.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여기는 을이 한자로 안 돼 있대. 을 주식에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갑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습니다. 자, 금융기관 관련된 거는 특경법으로 갑니다. 금융기관은 특경법으로 가요. 특경법의 알선 수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공무원일 때는 어떻게 되죠? 알선 수뢰. 그리고 이제 특가법에서 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뭐 알선하거나 했었을 때 알선 수재. 알겠죠? 그건 특가법. 그리고 특경법이 금융기관 관련한 거예요. 알선 브로커 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특경법의 알선 수재입니다. 자, 어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갑회사 계좌를 통해서 송금받아서 특경법상의 알선 수재가 이제 인정돼서 기소가 됐던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용역대금 사실 용역 안 했죠. 근데 뭔가 뭐 연구 자료를 연구도 했고 이런 거를 한 것처럼 해서 용역대금 형식으로 돈을 받은 거야. 그냥 바로 들어오면 바로 걸리잖아. 알선 대가로 한 거를 알기 때문에 용역 제공 계약 형식을 이제 취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피고인이 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대표이사로 했으니까 이거 누구 돈이야? 회사 거죠? 회사 거라고. 갑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하지만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자, 괄호 치십시오.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몰수 추징에서 공범들이 여럿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한 놈만 공소제기되면 됩니다. 한 놈만 공소제기되면 그 놈으로부터 다른 공범자들 공소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들 것도 다 몰수 추징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거 같은 법리에요. 같은 법리. 대표이사 공소제기했고 주식회사를 공소제기할 수는 없잖아. 알선 수재 주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회사에게 귀속됐으니까 나는 안 뺏긴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왜 몰수 추징이 중요하냐 하면 혹시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징벌적 추징. 향관, 외특마밀. 여기서 이게 특경법이에요. 이것도 징벌적 추징도 필요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법적으로 따지면 부진정 연대 채무 형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싸운 거예요. 이게 내 거냐? 회사 거지? 아니야. 안 돼. 추징할 수 없어. 이런 걸 이제 다퉜던 거죠. 하지만 됐다. 그래서 결국 네가 범죄를 취득한 건데 사실상 공범자에게 들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공소제기 됐지만 당연히 범죄를 취득한 이익이 결국 대표이사가 있는 갑회사로 들어갔으니까 추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알아두십시오.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관세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밀양단속법 위반 이쪽입니다. 향관의 특마밀 징벌적 추징입니다. 자, 어쨌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별표 좀 쳐두십시오. 이게 진짜 참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뭐부터 보냐면 뒤에 비교 판례부터 볼게요. 9페이지 보세요. 원래 이제 예전에 항상 우리가 몰수 추징할 때 특히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 이놈 이제 뇌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런 거 공제해줘 안 해? 안 해줘요. 그럼 공제하지 않고 전액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교 판례가 이례적 판례들이었어요. 보세요. 기억부터 봅니다. 알선 의뢰인이 알선 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머리 잘 쓴 거죠? 한 방에 받으면 바로 이제 대가성이 인정되니까 야 저기 내 아들내미 그냥 취직시킨 걸로 하고 연봉제로 해가지고 월 얼마씩 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취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알선 수재자가 수수한 알선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제외하고 알선 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죠. 1억 주기로 했다고. 근데 만약에 연봉을 아들내미 연봉을 1억으로 해놨어. 그러면 1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돈 받기로 한 사람이 가서 멱살 잡겠죠. 야 이 새끼야 1억 넣기로 해놓고 우리 아들 받은 게 얼마인 줄 알아? 7천 들어왔어. 7천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마로 매겼겠어? 한 1억 4천 이 정도로 매겼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 될 걸 예상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있죠? 그 다음 판례도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작년에 나온 판례랑 부딪히는 건데 알선 수재자가 알선 의뢰인과 사이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 제공 계약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 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실제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제공 계약이니까 당연히 VAT,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용역 제공 계약 뭐 1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 부가가치세 이것도 이제 따로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냈어. 빼줍니다. 아시죠? 이것도 VAT 별도라고. 그래서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얘도 제외해요. 그래서 역대 있던 판례들 중에서 이 두 개가 이례적 판례들이었어요. 딴 때는 공제한 게 없었는데 얘들 두 개를 제외했거든. 그런데요, 이 니은 판례하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8페이지 하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2번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했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되며 그 후의 일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였다도 달리 볼 수 없다. 명백히 배치됩니다. 지금. 똑같이 용역 제공 계약 형식이었는데 이 12년 판례에서는 12년 9월 13일 니은 판례에서는 제외라 그랬고 작년에 나왔던 1월 판례에서는 공제 안 된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한 10번은 들이봤을걸?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사실관계는 뭘까? 사실관계 진짜 똑같아요. 사실관계가 아까 저기 판결로지 1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관계 모르니까 찍어? 그럴 수는 없지. 문구를 기억합니다. 언더라인을 괜히 쳐놓은 게 아닙니다. 판결로지 2번에 가셔서 언더라인 쳐놓은 문구 있죠.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여기는.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 이 말 나오면 최신 판례 기억하십시오. 제외하지 않습니다. 제외하지 않고 그냥 니은처럼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용역 제공 계약 형식을 취한 다음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옛날 판례 공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알아서 외우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언더라인 쳐드린 거 그걸로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다 몰랐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그런 판례도 있어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여튼 일단 표시는 해드리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해가지고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해야지 이건 연구가 아닙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론 끝에 거네요. 형해시효 소멸 기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뺄까다가 이게 빌어먹을 어떤 놈이 그 시험 문제 내가지고 특정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일단 보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형해시효 등에 관한 법률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전과 기록이 이제 삭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형해시효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굵은 글씨 봅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특가법 5조의 4 제1항 특가법 5조의 4 제1항 2항이 뭐죠? 상습절도 이런 쪽 동네입니다. 상습절도 관련한 이런 동네인데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형이 실효돼 버리면 특가법 5조의 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쉽게 해서 이 특가법 5조의 4, 5항, 6항이 어디냐? 누범 관련한 얘기예요. 우리가 형법책에서 특가법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고 세 번째가 되면은 일단 요놈이 어떻게 돼요? 상습성 없더라도 특가법 5조의 4, 1항, 2항에 있는 이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일단 한번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형법 35조 가서 누범 가중을 또 합니다. 근데 아직 그게 비례원칙이 어긋난다는 헌재 판례는 없어요. 대법원은 계속해서 비례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가중이에요. 더블. 일단 상습성 없어도 실형받은 전과가 2번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되면 누범에 해당할 때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한번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형법 35조에 따라서 누범 가중을 또 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거야. 거의 2의 자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한데 누가 이제 헌재 좀 걸면 이거 위헌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특가법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누범 전과에서 과거의 전과 중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유예기간 도과했다는 전제로 갑시다.
선고유예 전과, 예전에 이제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그랬을 때 유예기간 무사히 도과했어요. 누범 전과에 해당하나요, 안 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집유받고 역시 유예기간 무사히 도과했습니다. 도과한 전제예요. 어떻게 돼요?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면 받았어요. 역시 누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역시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다시 확인한 거에 불과해요. 따지면,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모를까봐 얘기를 해드렸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전과, 누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교 판례가 뭐죠? 복권받았다. 단순히 특별사만 받았다. 이런 전과는 누범 전과에 해당되죠. 나온 김에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정리를 합시다. 자. 예, 요새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프린트랑 이런 쪽에는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다 자료도 나눠드렸지만, 자, 어떻게 돼요? 과거 선고유예 받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도과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누범하고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간다. 자, 근데 선고유예는 어떻게 됐죠? 선고유예는 과거에 자격정지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이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선고유예는 형 선고해요, 안 해요? 형 선고 자체도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이하, 이쪽은 다 뭐죠? 형 선고는 해요. 그렇죠?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이쪽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냥 외우시면 돼.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실제 이제 다 판례들이 있는 쪽이고, 어쨌든 근데 각 책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떤 기본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판례 몇 개만 있는데 우리 기출 보면은 책이 없는 것들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저는 형법 개정된 거 그거 좀 하려고 해서 따로 프린트로 할까 했는데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당장 나오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1월 6일부터 시행이 돼버린 거거든요. 시행이 돼버린 건데, 그 이제 집행유예 관련해서 여러분 어차피 헌법 공부하면서 그거 이제 뭐였죠? 실형 살고 있는 사람한테 선거권 이런 거 박탈시켰던 정지시켰던 거 뭐였어요? 그거 위헌이었죠. 그리고 이제 헌법 불합치였죠.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받았던 사람에서 위헌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따로 정한다 이런 게 이제 들어왔어요. 따로 정한다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나오긴 좀 별로 그건 뭐 좀 그렇고, 그나마 하나 이제 강론에서 특수 단다위 특수 얘기하는 거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 그죠? 예전에는 제 두 문자는 원래 요거였죠. 손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 폭행 협박 요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이제 특수가 뭐였죠? 우리 특수절도, 야간 손괴 주거침입절도, 흉기유대, 합동범, 그리고 특수강도, 야간 주거침입 강도, 흉기유대, 합동범, 그리고 특수도주, 손괴, 폭행협박, 합동범 이렇게밖에 없어요. 나머지 특수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쪽을 물어봤는데 새 놈이 추가가 됐어요. 세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형법에. 그래서 강상공이에요. 강상공에서 강상공 손주가 공채에 합격을 해서 폭행 협박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강상공 세 개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올해 바로 시험 내긴 좀 그래요. 그래서 따로 자료를 안 내밀었고, 대신에 이제 2018년부터 또 이제 시행되는 게 있는데,
18년, 17년, 18년 그러겠구나. 집행유예 이제 벌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우리하고 시험하고 지금 상관없으니까 그때까지 공부 안 할 거잖아. 하시고 어쨌든 이거 추가됐다 정도만 하나 알아주십시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판례에 형의 시효 기억하세요. 이게 이거야. 형의 시효 등에 관한 법률. 어차피 예전에도 누범전과에 안 넣었어요. 시효된 전과. 똑같아요. 특가법에서 누범 관련해서도 안 넣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강론 들어왔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감금죄. 관련해서 또 의사들 빼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주로 이제 성인 가족 중 1인이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저기 정신병원 끌고 가버리고 다른 성년자 한 명의 뭐 보증만 있으면 바로 감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 판결지 1번 보겠습니다. 정신보건법 3조 1호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 뭐 등등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확진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 의심 있는 사람도 포함된답니다. 그래서 의심 있는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의사들을 빼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래서 판결은 2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갑과 을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 이송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처법상의 공동강공으로 이제 기소됐던 사안입니다. 아들놈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뭐 쭉 나오는데 언더라인 바로 갑니다. 의사들, 피고인 갑을은 보호 의무자인 피고인 병의 진술뿐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신장애의 망상이지. 망신을 왜? 좀 망신당한 거 장애는 다 있죠. 망상장애. 자, 의심이 있다. 의심이 있다. 여기다 포인트를 딱 둬버린 거예요.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더라도 즉 과실은 있었더라도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것입니다. 피고인 갑을에게 감금죄에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들놈만 감금죄로 처벌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줬다. 그쵸? 의사들 안 좋아해. 아는 분은 알 테고. 자, 성폭법 위반 사안 가서 보겠습니다. 1번. 제작한 영상물이, 자, 1, 2번 둘 다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동그라미 쳐두시고,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그리고 이제 예전 판례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누가 봐도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했죠. 뭐 40살 먹은 아저씨 아줌마가 교복 입고 나왔다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예전 판례니까. 자, 이런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청법 8조 1항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있는 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동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폭법도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있었잖아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전에 동의 받아서 찍었던 거 그 뒤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음란물 배포하고 이랬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유포 당시에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정을 해놨어요. 성폭법 돼 있는데 이건 아청법 사례입니다. 어쨌든 동의 있건 뭐 사적인 소지 목적으로 했건 상관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 1항 쭉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뭐냐 읽어볼게요. 일단 일반 아동 청소년보다 판단 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자, 대상이 누구예요?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포인트는 뭐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으면. 그래서 이러한 아동 청소년과의 간음 행위를 위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알아두시고요. 이거 말고 이제 작년에랑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나왔던 판례들
재작년이 죄송합니다. 그 아동 청소년 뭐 위계 쓴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형법상의 위계 관함도 있었고 뭐 아동복지법, 아청법 다 등등 있는데 전부 다 부정입니다. 가장 최근이 재작년에 나온 인터넷 쪽지를 이용해 가지고 집으로 유인했던 사건. 그리고 그 전에 여고생이었던가요? 성교행의 대가를 주겠다고 기망을 했던 사건. 그리고 조금 부족한 친구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 주겠다고 여관방에 유인해왔던 사건. 전부 다 위계 관함 부정했습니다. 그 판례는 왠지 이번에는 제대로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셋 다 부정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위계 관함은 다 부정됐다. 위계가 바로 뭐야? 성행위 또는 그와 밀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위계여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부정된 거 그것도 같이 세트로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시고요. 무조건 나올 판례가 하나 나왔네. 3번 별표 치십시오. 처음으로 이제 기습추행이란 말이 이제 법에 등장합니다. 판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판례는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고. 자, 봅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는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간 쪽은 이제 미수를 잘 알고 있는데 강제추행은 좀 어색하죠? 근데 강제추행도 당연히 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추행에서 예전부터 폭행, 협박의 정도 어느 정도 했죠? 이건 이제 가장 구분해야 되는 게 강도는 한거불능이죠. 강간은 한거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죠. 그죠? 근데 강제추행은 현저한 곤란도 필요 없죠. 현저한 곤란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반항 곤란하게 할 사정. 또 특히 뭐가 있어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행은 엄청나게 좀 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이것만 있어도 된다니까. 그런데 어떤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사실관계 봅니다.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 17세니까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17세 갑녀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갑가에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도한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냥 껴안으려고만 했다가 아저씨 뭐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갔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자, 굵은 글씨로 바로 갑니다. 피고인은 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갑가에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 이거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껴안으려다 못한 거예요.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형법상에 이제 폭행죄에서 폭행도 뭐죠? 협의의 폭행이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행에 착수했고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 판례는 어떻게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적중하십시오. 기습추행 처음 듣는 용어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모욕죄 참 재밌는 상황인데 군형법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죄와 그 다음에 64조 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 개인적 법익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항상 이쪽에 포인트를 두죠.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 상관에는 명령 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상관이 반드시 직무 수행 중인 것도 유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대 이제 다 예전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얼마 전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부대 있을 때는 당연히 때리죠. 경례 때리고 하는데 이제 군복 입고 갈 때는 그래도 모르는 인간이더라도 쏘가리건 뭐건 한 번씩 인사는 해주죠. 경례는 해주는데 이제 그걸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지나가던 그 이제 뭐 간부급 되는 사람이 불렀겠죠. 야,
너 뭐야? 그랬더니 조만입니까?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경례 안 해? 제가 왜 합니까?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끼 봐라 일로 와. 그걸 갑시다.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멱살 잡고 한번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군 부대 다 마크가 있잖아. 어디 사다니고 이름 딱 치면 다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이제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인데 그렇다고요. 명령 복종 관계 없는 경우 상위 계급자의 상위 서열자도 다 포함된다고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판결의 지번입니다. 군형법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관 모욕죄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 둘이 있는 데서 이제 이 짓을 한 거죠. 그래도 상관 면전 모욕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별개 같은 경우가. 자, 어쨌든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저 추행하다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이건 좀 기억하십시오. 추행하고 음란성 판단할 때 이거 기출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선생님이 남학생 성기를 만졌던 그런 사건에서도 이게 이제 정확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이가 없었던 거죠.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한 거지. 저 여자 좋아하고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별 의미가 없었던 거지. 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 추행죄에서 아동추행 이런 쪽에서 뭐 보호법이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 뭐 이런 거지. 그래서 학생 물론 따로 변론을 분리해서 했을 겁니다. 증인해서 따로 했을 텐데 그때 어땠어? 기분 더러웠어요. 이거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얼마 전에 나왔던 재작년 판례던가요? 48세 된 여자분 앞에서 이제 말싸움 중에 열받아서 이제 바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줬던 사건. 이런 데서도 뭐예요? 항의의 표시를 열받아서 싸움 중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언뜻 추행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때는 또 왜 안 됐죠? 상대방의 나이, 지위 이런 걸 다 고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시는 분은 뭐라고 본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뭐 이 정도까지 다 겪으신 분이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딱 보고 자, 볼 거 없어. 바지 입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걸로 봤어요. 알겠죠? 가장 본질이 성적 자기결정의 침해 여부입니다. 추행 따질 때는. 알겠죠? 근데 이제 음란성에서는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문장이 나오냐면 막 그런 거 좀 전에 얘기했던 거로 피해자의 뭐 지위, 연령, 상대방 뭐죠?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틀린 질문이에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등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평가한다. 틀린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나오니까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뭐 막 나오잖아요. 지위, 역할, 관계, 어쩌고저쩌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나오면 그냥 다 맞는 질문으로 처리하잖아. 근데 교묘하게 그걸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주의하시라고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특히 추행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친족 상도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친족 상도례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피해자와 모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여기다 쓸까? 한번 판례에 있는 것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절도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횡령죄에서 그 다음에 공갈죄에서 이제 삼각공갈 피공갈자는 당연히 처분권자야 되겠죠. 하지만 소유자 즉 피해자일 필요는 없고 사기죄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친족상도례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모두와 친족관계 필요하고 여기서는 누구랑만 소유자와만 친족관계 있으면 족하지요.
그죠?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판례들 4가지 있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이제 연장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이 판례 작년에 나온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례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삼각사기에서 전형적인 소송사기잖아요. 우리가 법원이 피기망자 처분권자지만 법원하고 친족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랑만 피해자인 소유자, 즉 피고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친족상들 이 판례 볼게요.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갑을 등을 기망하여 갑을 및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됩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자, 근데 사기죄 피해자가 지금 갑을 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합유 관계이긴 한데 보세요. 갑은 피고인의 팔촌혈족, 병은 피고인의 부친, 직계혈족이네요. 그리고 위 부동산이 갑을 병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누구랑은 친족관계가 없나요? 을과는 친족관계가 병인가요? 을이지. 을과는 친족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친족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없다. 해설에도 잠깐 써놨죠. 사기죄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친족상들과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피고인이 병과는 친족관계가 있지만 을과는 친족관계가 없어 친족상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됐죠? 하나 알아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12페이지에 있는 거 절도죄 관련해서 두 판례 비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비교 판례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이건 알고 있을 거라고. 자 밑에 비교 판례부터 볼게요. 특가법 5조의 4 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주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을 구성하지 않는다. 또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의 실행에 착수도 못한 거예요. 절도에 이르지 않냐고 주거침입만 하고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 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돼 버린다. 이 판례. 물론 이제 이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와 상습작물 이 부분이 위헌을 받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뭐 이 법리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혀 특가법하고 형법하고 플러스 알파 차이도 없는데 그냥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위헌이라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 법리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우린 이거를 원래 84년도에 전합 판례였다고. 그게 이제 2012년에 다시 한번 우리 판례가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바람에 각종 시험에서 요새 객관식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요. 위에 판례로 갑니다. 작년 10월에 나온 형법상의 상습절도 관련인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332조, 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상습절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대요. 그러므로 형법 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별개로 구성한답니다. 또 형법 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의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가법상의 주거침입과 이게 물론 이제 밑에 판례 특가법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간이었는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구분 안 해놨어요. 주간 야간을 구분 안 해놓은 채로 밑에 상습절도 특가법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배치가 돼요. 좀 배치가 된단 말이야. 물론 당연히 우리 형법도 야간일 때는 야주절과의 관계상 당연히 상습절도 일제로 갑니다. 상습 특수절도 일제, 뭐 상습 야주절 일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비교하십시오. 형법상의 상습절도를 물어볼 때는 주간의 경우 당연히 주거침입 따로 성립합니다. 있죠? 흡수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특가법에서는 별다른 얘기 없이 나왔기 때문에 흡수되는 걸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오게 되면 당연히 형법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판례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틀리겠지. 예전 특가법 기억에서 당연히 흡수되지. 땡. 그렇죠? 네. 한 문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이 판례 비교해가지고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10월 판례긴 하지만 내게 딱 좋은 거니까. 이게 이제 최신 판례를 받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기죄. 자, 1번도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이제 받을 채권이 없는데도 강제 집행을 이제 해버리는 경우 이제 소송 사기가 되죠. 되게 되는데 그 착수 시기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집행 절차에 개시 신청을 한 때 이거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채권이 없으면서 스스로 강제 집행 절차에 붙이려고 할 때 이때입니다. 스스로 개시 신청, 집행 절차에 개시 신청을 한 때 또는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이 이미 강제 집행 해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숟가락 얹을 때 얘기인데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서는 뭐만 해도 돼요? 배당 신청만 해도 됩니다. 나도 돈 받을 거 있어. 채권자 신고하고 배당 신청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기억하세요. 스스로 강제 집행할 때는 집행 개시 신청을 해야 할 때고 남이 해놓은 거에서는 배당 신청만 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자, 그래서요. 뭐 민지법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됐고 바로 언더라인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동그라미 치십시오. 압류는 당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전체로서의 강제 집행 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제3 채무자로부터 아마 이제 부동산을 뭐 소유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압류한 거. 이것도 허위의 채권행위에서 강제 집행한 걸로 봐가지고 바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압류만 해도 됩니다. 압류. 이게 이제 강제 집행 개시 시작으로 본 거예요. 이 판례 알아두십시오. 실행의 착수. 아까 그 우리가 필로폰 매수 그거랑 요 놈이랑 같이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서 나오기에 딱 좋은 판례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뭐 별건 아닌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굵은 글씨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도 실행의 착수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험 사기 관련해가지고 뭐죠? 실행의 착수가 언제예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입니다. 그리고 기술 시기는 받았을 때죠. 물론 이제 이례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죠? 이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어.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다라던가 또 처음부터 보험 사기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계약 체결 시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항상 그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판례 그렇게 돼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 사기 복습할 때 그 문구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정확히 나눠보세요. 원칙은 뭐다? 보험금 청구 시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는데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라든가 처음부터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서 보험을 계약했을 때 이때는 계약 체결 시입니다. 그죠? 근데 후자는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근데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요새 시험 문제는 우리 각종 책들에 언더라인 안 된 데서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 좀 하십시오. 나중에 찾아보시고. 자, 어쨌든 보험금 청구해서 무조건 실행의 착수 인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경우 굵은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나는 잘못은 했다 하지만 이거는 저기 진짜 의료인이 빌려준 걸로 해서 내가 의료기관 개설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건 네 생각이다 이렇게 끝이 난 겁니다. 어쨌든 적법하게 개설된 게 아니면 요양급여 청구할 수 없어요. 다 사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보험 사기예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교부받습니다. 자, 보면 이 사람은 근데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는 아닙니다. 그냥 현저하게 원래 이제 이런 저는 이제 보험 예전에 한참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대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과보험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5억이라면 딴 거 합쳐서 다 5억 넘으면 원래 받아주면 안 돼요. 다른 보험회사에서 못 받게 하는데 그걸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받아버린 거죠.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우연히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자, 보세요. 보험자가 보험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정 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된다. 당연히 사기죠. 그렇죠?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언더라인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횡령 이 판에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통상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횡령죄에서 위탁자가 주로 이제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탁자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요거랑 같은 거 여기 있는 거. 위탁자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인데 자, 언더라인 한번 바로 가서 보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겠죠 그러면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걸 건데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일단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죠? 꼭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차량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보관자가 되죠.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부실법 위반이라서 사실상 보관자라는 말을 씁니다. 법률상 사법상 무효라서 사실상 보관자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보관자가 돼. 근데 이제 꼭 등기 명의자만 보관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도 등기 명의 아닌 자도 가능하거든. 이제 그러한 법리가 여기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요.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이건 이제 전형적인 거죠.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 기본적으로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이런 쪽에서 지입회사, 지입차주 관계에서 등록 명의가 어디로 돼 있어? 지입회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입차주가 보관 중에 처분해버리면 이건 횡령이 맞아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고 이거 명의신탁으로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지입회사는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 근데 이 상황은 뭐죠? 지입차주가 다른 놈한테 일단 맡겨놓은 거야. 원래 소유자 아니잖아. 등록 명의자 아니잖아. 그런데 그놈이 처분했을 때도 횡령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제 피고인 측에서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나는 직접 소유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시인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에 기해 보관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보관자가 아니다. 횡령죄 주체가 아니니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겠죠.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다. 이렇게 결론이 다시 한번 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판례는 좀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위탁자가 반드시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 없다는 취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배임죄. 요 놈도 별표 치십시오. 별표 2개를 쳐주십시오. 법행도 나왔던 거고 각종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랑 같냐면 재작년 8월이었던가요. 우리 대물변제 예약 관련한 판례 기억하십니까? 대물변제 예약 대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 처분하더라도 배임이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 있죠. 그거랑 유사한 취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 방법에 관한 것이고 대물변제가 아니야. 대물변제로 바로 주기로 한 걸 딴 놈한테 넘기면 당연히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따지면 이런 쪽이 돼서 배임이 되겠지만 이거는 아니란 겁니다.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에 관한 방법에 관한 것이고 또 언더라인 보세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시인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대로 보세요. 사실관계. 피고인이 아울렛 의류매장, 여주 아울렛 거기에요.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 공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인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의료매장에 관한 임차인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채권자가 배임으로 걸었던 거죠. 이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굵은 것이 피고인이 의료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인 앞으로 그대로 유지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채무로서 자기 사무에 불과 타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투자자. 이 사람은 돈 받는 게 중요하지 이 의료매장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전에 대물변제 예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동산 자체를 받는 게 채권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거기 때문에 대물변제 예약 걸린 거 팔았더라도 뭐가 안 된다. 배임 안 된다고 했던 전압판례. 그게 작년 우리 사시에는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원래 안 나오면 제 손을 걸겠다고 해놓고 걱정이 돼서 90%만 걸겠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나오겠지. 그 대물변제 예약 법행은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꼭 기억하십시오. 대물변제 예약 그 판례랑 2014년 전압 판례하고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 2번은 뭐 전형적인 겁니다. 용도가 특정된 기금 딴 데다 쓴 거예요. 당연히 횡령이죠.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그냥 동그라미 치십시오. 농지관리기금. 당연히 용도 특정된 거죠.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다. 결론. 직원이 자금을 농지매매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의미 없죠. 그냥 배임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 직원 배임으로 처벌된 겁니다. 자, 3번도 별표 치십시오. 3번. 자, 우리 판례가 역대 배임에서 손해 판단할 때 항상 손해 발생의 위험, 실해 위험만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언제 뭐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판례에서 유독 구체적 위험이란 말을 꺼내 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했어요. 아마도 전관이 같거나 그런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이 판례 그래서 별표 좀 해두십시오. 보십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말이 들어와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체적 위험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사실관계 보고 당연히 배임 되겠네 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오이? 해서 쭉 이제 실어 놓은 거예요. 구체적 위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한 안 걸었잖아요. 그죠? 실해 발생의 위험만, 뭐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없더라도 실해 발생의 위험만 있더라도 뭐 된다. 그래서 뭐 사법상 무효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인정을 했었는데 판결로 2번입니다. 갑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그래 직원도 아니고 지점장이니까 아는 사람 좀 많았을 거야.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후 을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병 주식회사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병 주식회사가 당연히 을 회사와 이제 거래를 하겠죠. 거래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물품 공급을 할 거예요. 물품 공급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금 지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갑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급 보증해 준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갖다가 갑은행이 지급 보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병하고 을하고 헷갈려. 을 주기서 거래처인 병주 건네줬다. 거꾸로 됐지. 물품 공급은 이게 뒤집어졌네요. 이게 을이고 이게 병일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네줌으로써 갑은행에 손해를 가했다고 하여 특경법 5억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자, 병회사 보세요. 병회사 덕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병회사는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을회사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던 사람들에게 괄호 좀 치십시오. 물품을 공급하지 않음. 딱 이상한 걸 바로 눈치채고 물품 공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예, 공급을 하지 않음. 그래서 을회사가 병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사정, 이거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갑은행을 대리하여 을회사가 병회사에 대해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하였더라도 병회사가 을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다시 밑줄입니다.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예. 지급 보증 대상인 물품 대금 지급 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인 갑은행에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 같은 정도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을 무죄로 판결해버린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다르죠. 예전에 우리가 뭐예요? 그냥 이런 지급보증 서면 뭐 충분한 담보를 받았든 어쨌든 상관없잖아. 그냥 바로 배임으로 갔잖아요. 그죠? 임무 위배에서 하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 위험? 막 이런 말을 끄집어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익숙하죠? 책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라고. 이게 이제 일반적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판결료지 2번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전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판례 몰라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예요. 다른 데다 다 그냥 보증서 주고 막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자, 이런 이제 손괴 관련해서 문서 손괴, 이것도 좀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시죠. 별표까지 쳐두십시오. 별표까지 쳐두시고.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처음 해보고, 와, 이거 복잡하다 했는데 쭉 읽어보니까, 그럴만 하겠네.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합격입법학원, 포스터. 이걸 갖다가 강의 일정 관련한 포스터를 적법하게 돈 주고 게시해야 될 때 게시해놨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이 떼버렸어. 당연히 손괴죠. 당연히 손괴라고요. 근데 포스터를 우리 학원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냥 붙여놨어. 근데 지나간 사람이 에이씨 하고 뜯어버렸어. 이건 손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판시예요. 있죠? 게재자, 게시물, 이 문서 등을 게시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게시가 됐었을 때는 그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떼버리면 손괴지만 이 사람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누군가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거, 그걸 누가 떼버렸어. 이거는 손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도 일단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서 손괴죄는요, 바로 굵은 시작할게요. 문서에 효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막 찢어버리는 그런 거,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이건 뭐 당연히 알 거고. 자, 그래서 보세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 동그라미 치십시오.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 이런 것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종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문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떼서 다른 데 붙이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것입니다.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 사용 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그라미 치십시오.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경우 단순히 종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제 포스터 예를 들었던 거 기억을 하세요. 전혀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걸 그걸 이제 떼가지고 딴 데 붙였거나 이런 거는 손괴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관계입니다. 회신 문서가 이제 어떤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돌아온 거예요. 이 사건 회신 문서는
어디 시에 무슨 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화 시설 건립 반대 민원을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밑줄 좀 그어두실래요? 회신문서 해놓고 밑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 회신문서의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자, 기록에 하면 이 사건 회신문서는 피고인 외 452인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의 위 시설의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회신으로서 피고인 외 452명을 수친으로 하여 작성 발송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공소의 일은 피고인을 비롯한 자, 괄호 치실까요? 이 사건 회신문서 수친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렇게 괄호 치십시오. 이 사건 회신문서 수친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이 사건 회신문서를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등등.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이 사건 회신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것은 소유자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민원제기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 등 게시물 제거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건 회신문서를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놨다 하더라도 손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일반적인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딱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에이씨 이런 걸 왜 짜증나게 떼버렸다고 손괴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거 전부 다 공고합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입시다 해서 붙였는데 누군가 뜯었다면 이건 손괴가 된다고요. 그와 상관없이 붙여졌기 때문에 손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됐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이거는 이 판례들도 중요하지만 강제집행 면탈죄 자체에다 별표 주셔두십시오. 최근 3년간 2014, 13, 14, 15에 연속해서 판례가 한 5개 정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 관련한 판례들 무조건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찍히는 게 이제 공사 중단 당시에 어떤 게 유치원 신고 이런 거 들어갔는데 강제집행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골조공사만 완성됐던 사례 있죠. 골조공사. 그것도 성립되지 않죠. 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골조공사라는 게 뭐야? 뼈대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경매에 붙이면 누가 삽니까? 안 사지. 그래서 그것도 아닌 거예요. 골조공사 사례랑 몇 개 판례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1번 봅니다. 형법 327조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집행 면탈이에요. 민지법 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지법 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우리가 이거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임의경매라고 부르죠. 이건 안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임의경매는 안 들어가요. 이거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죠? 문자 그대로 생각하세요. 강제집행 면탈이지 임의경매 면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건 단순 암기 사례인데요. 강제집행 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에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됐습니까?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그 동의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인간이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허락을 안 해주거나 이럴 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 이것도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가름하는 판결에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쳐놓고 잊지 마세요.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에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됐다. 2번보단 1번이 나오기가 더 편하네요. 넘어가고. 자, 이제 16페이지. 이제 끝에 요놈하고 하나 더 남았지? 3개 남았구나. 아이, 우리 이석기원. 조용히 있지. 괴롭게.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판례는 사실 이제 내란 음모하고 이제 선동하고 그 구별,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 내기는 상당히 부담이에요. 부담이고, 심적 부담도 있고, 낸다라도 너무 길어. 그래서 이미 이제 시험에 나온 데도 있긴 있는데, 짧게 나왔어. 짧게 나와서 그 부분 일단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페이지 가 봅니다. 다수견 판결의 1번에서. 내란 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피선동자들에게 내란을 해야겠다는 결의 발생할 거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굵은 글씨 나오는데요. 그냥 이거는 됐고요. 한번 읽으시고 계속해서 나로 갑니다. 내란 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결의시킬 필요는 없지만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 격려하는 행위래요. 그러면서 이제 언더라인에서 뭐 죄형법 정주의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사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부터 봅니다. 따라서 언더라인,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없고, 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옳다, 우리 신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갖고는 아니라고요. 그런 거 갖고는 안 되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피선동자의 구성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된다. 일단 위험성 인정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결의 발생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러한 위험성은 인정돼야 된다. 위험성은 인정돼야 내란 선동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만 나오는데요. 그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판결로 집안이 사실관계죠.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갑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을리 공모하여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원래는 음모로 기소됐었죠. 자, 피고인들의 발언은 굵은 글씨로 바로 갈게요. 장래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나오면 그냥 내란 선동 됐다고 기억하면 돼요. 음모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이제 판결로지 3번에 나옵니다. 음모.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형법에 있는 각종 우리가 예비 음모죄 때 많이 배웠죠? 그 내용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음모는 굵은 글씨 보세요.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 실행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 정지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엄격 해석하지요. 자, 그래서 결론 밑에서 네 번째 줄로 갑니다. 네 번째 줄로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부분이죠.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동그라미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된다. 예전부터 이런 판례는 많이 봤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군바리들이 야 저녁 후에 총 훔쳐서 은행 털이 한탕하자. 이런 개소리 한 거. 이런 거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이런 건 아니라 그랬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 그랬고 대신에 이제 어떤 정도에서 이런 걸 인정했었던 거죠? 내란 예비, 내란이란다. 살인 예비 이런 쪽에서 청법자 고용한 거. 그죠? 살인 청법자 고용했던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기억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끝으로 가네. 어쨌든 제가 체크한 거 위주로만 보세요. 심심할 때 다 보셔도 되는데 체크한 거 위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혹시 몰라도 하긴 우리 시험에서 3년 전이었던가요? 도박 장소 등 개설죄에다가 상습범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가지고 우리를 피바다에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형법에서 이제 예비 음모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이 뒤에 놈들 이것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비 음모 선동까지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놈은. 그리고 얘들은 다 여기 있어요. 내란 외환에 제 있어요. 있고 내란 외환에 제 있습니다. 있어요? 내란 외환에 제 있어요. 선동선전. 그리고 선동까지만 있는 놈이 폭발물 사용죄 있어요. 그렇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예비문 알아서 외우세요. 혹시 재산범죄에서 예비문 있는 게 뭐가 있죠? 재산범죄, 강도.
특히 강도에서 중요한 건 강도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준강도 할 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죄에서 강도 예비죄에서 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준강도할 목적이 있으면 그친 경우에는 네, 강도 예비로 처벌할 수 없다. 알겠죠? 좀 기억하시고요. 혹시 몰라서 쓴 거예요. 세상에 예비문만 안 외운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이제 12번 갑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나오는데 또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형법상의 공무원은 누구죠? 기계적, 육체적 노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하죠. 기계적, 육체적 노무를 담당하는 자 제외.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 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했다고요. 이런 정도 하시는 분 갑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는데요. 아닙니다. 언더라인 가서 봅니다. 갑이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불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공직방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됐던 사안입니다. 간단히 보시고 자, 그 다음 거 요것도 별표 하나 해두십시오.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것도 모르면 틀릴 것 같아서 보세요. 배임수재, 배임수재, 뇌물 하나 더 할까요? 앞편 세 가지 특징이 뭐죠? 필요적 몰수 추징이 있는 겁니다. 뇌물, 앞편, 배임수재, 배임증제는 아니야. 그래서 뇌물, 앞편, 배임수재는 필요적 몰수 추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이제 형법 공부한 사람이라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문제 있다. 오늘 계속 몰수 추징 나온 건 다 필요적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보세요. 배임 수재자가 배임 증제자에게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당연히 이게 배임 수재 증제는 인정됐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 돼버렸어. 수재한 사람이 공무원이 돼버린 거야.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 증제자가 배임 수재자에게 아이고, 이제 공무원 되셨네요. 하면서, 제가 그 빌려드린 물건이잖아요. 그거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빌려준 것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과감하게 뇌물죄가 훨씬 세게 처벌될 건데, 겁대가리 없이.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자,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 공유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해서 배임 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 증제로 무상되어야 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말로만 그렇게 했던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뇌물공여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말하고 그랬더라도 그냥 뭐 특별하게 더 추가되고 이런 거 없으면 뇌물공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작년 15년 거 판례는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